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 다 싫고 짜증나는 망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2명은 방 안에 있고 1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줄 수도 있지. 어딜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1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1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한다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조금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밤공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맘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갔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삼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대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 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 둘 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누나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여자이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비 받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몸은 힘들지만 딸 하나 있는 거 딸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제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을 다 겪어보네요. 저는 충남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도시로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녔기에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왠지 낯선 남자가 집에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버지도 저를 그닥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함께한 시간이 아예 없었으니 정도 없으셨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더욱 할머니에게 의지를 하며 살았어요.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 생각을 했죠. 왜 새끼오리들이 태어나면 처음 보는 큰 개체를 어미라고 여긴다잖아요. 제가 딱 그런 처지였어요. 할머니는 늘 엄마처럼 절 챙겨주시고 절 보호해주셨고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걸리셨을 땐 제가 할머니의 엄마가 되어드렸죠. 그렇게 할머니는 저와 딱 20년을 같이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뒤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단 한 명도 없었고 저는 22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사실 고아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그런 게 22살이면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없다는 건 성인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22살에 외로움에 사무쳐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로 상경을 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야 제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빈자리가 채워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 선택한 직업이 백화점 안내 데스크 일이었는데 제 소원대로 일을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건 볼품이 없어도 키 하나는 크고 마른 몸매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어요. 거의 3달에 걸쳐 매일같이 백화점으로 퇴근을 해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죠. 처음엔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제가 좋다고 하는 걸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진지하게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했지만 나중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절 떠난 가족을 대신해 남자친구는 제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지주가 되어줬어요. 남자친구 또한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미혼모로 혼자 본인을 키웠다며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매번 같이 술을 마시면 부모님 얘기에 눈시울을 붉혀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땐 남자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심상이었죠. 하지만 제 모습을 본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는 제게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언니가 남자 경험이 많다 보니 저에게 훈수 도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자랑만 하면 얘 원영아, 너 같은 애가 특히나 남자를 조심해야 돼. 지금 좀 외롭다고 한 남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너 완전히 그 사람한테 발목 잡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 봐 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너랑 같니?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헌신적인데 라며 충고 같지도 않는 충고를 귓등으로 듣곤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4살이란 다소 어린 나이였지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았기에 남자친구 입장에선 결혼을 서둘러서 했으면 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오니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시어머니를 그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 빈틈이 없어 보이는 까랑까랑한 외모와는 달리 성격은 꽤나 인자하셨어요. 나이 많은 본인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괜찮냐는 말부터 본인 아들 흉을 살짝씩 보시며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아들인데 원영 씨가 좋다고 하니 엄마인 나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야 라며 부모님도 우리 지석이가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엥? 하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제 무릎을 꾹 누르며 아이 그럼 원영이 부모님도 나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려고 하니 다급하게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한테 엄마 그 화장이 좀 번진 것 같은데 나가서 수정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며 본인 엄마를 화장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아주 당황한 얼굴을 하며 자기야 사실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 우리 엄마 본인이 미혼모로 날 키웠다는 열등감으로 평생을 사셔서 내가 만나는 여자만큼은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신 분을 만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게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나는 차마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 좀 했어. 자기네 부모님 지금 외국에 사신다고. 근데 이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말이 되냐고 잊지도 않은 부모님을 어떻게 잊게 만드냐고 하니 우리 엄마 내 말이면 무조건 믿으시는 분이야. 심지어 내가 똥을 보고 된장이라고 해도 믿으실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사람이 물러서 내 말이면 다 믿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엄마가 당신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는 거 알게 되면 이 결혼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라고. 자기 나랑 헤어져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에게 이 세상 전부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마저 떠나게 되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같이 일하는 언니의 말대로 이 사람이 제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제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조건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제 남편이 되었죠. 결혼하고 혼인신고만 올리고 애만 낳으면 다 해결이 된다던 남편의 말은 아주 달콤한 독사과였고 저는 등신같이 그 독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먹은 겁니다. 남편의 계획대로라면 몇 년 뒤 미국에 사시는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부모를 잃게 되는 걸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그때 마침 미국이 2001년도 9.11 테러로 난리가 났을 때여서 그 여파로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긴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유창한 말솜씨에 하마터면 저도 믿을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고 결국 이 거짓말도 탄로가 나게 되었죠. 저는 거의 평생을 백화점에서 일을 한 터라 배운 게 백화점 일이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백화점에 다녔어요. 근데 30대가 되니 벌써 20대 신입들의 미모에 밀려 앞내 데스크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식품점 캐셔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셔서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제 동료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고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제 멱살을 잡으셨고 감히 네가 날 농락하냐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직장까지 잘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 제 모든 걸 껴안아 줄 것처럼 했던 남편은 곧바로 남의 편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속은 거라며 저를 100년 묵은 불려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폭언과 포악이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닌 원래 그런 성격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이 정도로 포악하게 변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유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임신을 한 저를 시댁으로 호출하셨어요. 그날따라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안 간다고 했다가 무슨 폭언을 들을지 몰라 대충 일어나 시댁으로 갔는데, 시댁에 가니 겨울 이불이 산더미처럼 거실에 쌓여 있었고, 이걸 직접 발로 밟아 손빨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보다 큰 대야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베란다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뒤에 서서 야, 더 세게 밟아. 너 임신까지 해서 몸도 무거워졌는데 그 힘으로 더 세게 밟으라고 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쳐가는 제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아니 왜 이렇게 손발이 느려 터졌어? 라며 제 등을 팍 하고 미는데, 저는 순간 핑하는 기분이 들며 대야 안으로 곤두박질쳐 쓰러지게 되었고, 이내 밑이 축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곤 입고 간 바지가 붉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전 순간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짐작했고 배를 움켜잡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야. 아유 꼬라지 보니 애가 어떻게 됐나 보네. 지 애미 애비가 없으니 붙어있는 가족들은 죄다 떠나나? 애까지 저렇게 유산이 돼. 야, 너 일로 나와. 카페트에 물들이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네 집에 가던가 병원에 가던가 하라고 라며 저를 사정없이 일으키는데, 제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힘없이 픽픽 쓰러지니 제 다리를 들어 카페트 밖으로 질질 끌어내며 경비 아저씨를 불러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는 쓰러져 있는 제 모습에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이 도착해 시어머니한테 보호자님도 동행하시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때 한 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보호자 아닙니다. 저 여자 우리 집 시가발이에요. 라는 말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나 당신 엄마랑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거 못하겠으면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은 자기야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생각해야죠 어떡해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남편 놈에게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팔을 붙잡고 알겠다고 자기 엄마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로 시어미 얼굴 안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안 본다고 또 안 볼 순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 7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32살의 나이에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구성원이 생기는 것 같아 어릴 적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고, 시어미 빼고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제 딸과 애비 노릇한다고 노력하는 남편과 함께 바다고 산이고 들이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돌아다녔어요. 내 딸만큼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그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네요. 시애미의 시집살이에도 남편과 붙어 산 게 그 이유였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 우리 딸이 10살이 되던 해 저는 청천벽력 같은 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로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 소식을 듣게 된 시어미는 절 보며 가지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딴 불량이 우리 집에 들어왔냐며 절 보고는 너는 대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 유산이 되질 않나? 유방암이 걸리질 않나? 네 애미는 너한테 뭘 물려준 거냐? 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엔 저도 이성을 잃어 집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깨부수며 그러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내미한테 뭘 그렇게 좋은 걸 물려주셔서 저러고 산대요? 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놈도 저를 내치며 야, 너 까불지 마. 이게 환자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 엄마가 우스워? 라며 시어미 편을 드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아들의 모습에 더 기고만장을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선항암 후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건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하여 평균 2주 정도의 입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였어요. 근데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두 모자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곤 간병인 봉사를 해주신 저보다 4살 많은 간병인 언니뿐이었죠.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자원을 해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은 걸 알곤 먼저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쳐있는 저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이럴 땐 남이 가족보다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남편 놈이 딸의 손을 잡고 쭈뼛쭈뼛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오는데, 아휴, 얼마나 꼴 보기 싫은지 저는 남편 놈 얼굴 쳐다도 안 보고 딸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니 간병인 언니도 제 모습을 보고 같이 울더라고요. 간병인 언니는 제 딸의 손을 잡고는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밑에 매점 좀 다녀오자 라며 살짝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놈 하는 말이, 나도 당신 수술할 때 당연히 오려고 했지. 근데 지금 집에 엄마가 와 계시는데 엄마는 내가 어딜 가나 쳐다만 보고 계셔서 나도 맘대로 움직이질 못했어. 미안해. 나라고 내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안 오고 싶겠어? 내 사정도 좀 봐주라. 근데 당신 간병인도 썼어? 라는 말에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네요. 저분이 당신보다 몇 억 배는 더 낫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사실 밖에 엄마도 같이 왔어. 그래도 당신 며느리라고 따라오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엄마 얼굴 좀 봐라 라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죽어도 보기 싫은 저 얼굴을 병원에서까지 만나려니 갑자기 또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와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이런 제게, 애미 애비가 없으니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네. 네가 엄마라도 있어봐라. 간병인 안 쓰고 네 엄마가 널 간병해주지.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다. 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간병인 언니가 제 딸과 같이 매점에서 올라왔고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등을 쓸어내려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밥 먹듯이 제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간병인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 언니의 속사정까지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끝까지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퇴원 절차 서류를 쓰고 병실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간병인 언니 손을 딱 잡고 옆에 커튼까지 치며 얘기하는 걸 들어버린 거죠. 그때 남편도 같이 있었고요. 아니, 나이도 우리 아들하고 4살밖에 차이도 안 나고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잖아? 그리고 시집도 안 갔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하고 친구 좀 하면서 연애라도 좀 해볼래요? 우리 아들 생각보다 아주 괜찮아요. 보아하니까 며느리 쟤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우리 아들 번호랑 내 번호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러려고 일주일 동안 제 병원에 들락날락 했나 싶은 생각에 소름까지 들어 제가 먼저 선수를 쳐 소리를 지르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간병인 언니가 뭐요? 라고 소리를 치더니 커튼을 걷어 침대 옆에 놓인 본인 가방에서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던지며 이 사진 여기 있는 어린 꼬마 여자랑 옆에 있는 이 여자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이 여자 당신이잖아. 내 엄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시어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저랑 남편 또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충격에 휩싸였어요. 세상에, 저만 몰랐던 시누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절 2주 동안 간병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40년 전 시어미가 보육원에 버린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병실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으며 내가 2주 동안 내 옳게 병간호하면서 당신네들 얘기 다 들었는데 왜 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무참히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버렸는지 알겠네요. 당신은 그때도 딱 지금 같은 악마니까 나만 버린 거야. 40년 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오빠는 데리고 살았잖아. 그때 내 나이가 6살이었어요. 6살. 6살이면 내 엄마 얼굴, 엄마 이름, 심지어 동네 주소까지도 아는 나이예요.
그렇게 다 큰 애를 쓰레기 버리듯 무참히 버릴 때 당신 천벌 받을 거 생각 못했어? 근데 이렇게 아픈 올케를 앞에 두고 뭐? 당신 아들이랑 연애를 하라고? 당신 진짜 죽어서도 그 죄값 다 못 치러 라며 절규를 하는데 남편 놈 또한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럼 네가 순미라고? 아니 그럼 네가 살아있던 거였냐? 라며 울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까지 본인 여동생이 고열을 앓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한테는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뒤도 안 돌아보고 보육원에 두고 왔다는데 시누이는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사진 한 장으로 40평생을 원망과 분노로 살다가 이제라도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을 알게 된 것도 1년이 넘었다는데 용기가 안 나 항상 맴돌다가 제가 아픈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용기를 내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40년 만에 찾게 된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으니 시누이는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본인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올케한테 부모 없다고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딴 소리 할 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났지. 내 엄마인 당신도 날 버려놓고 당신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하고 싶어? 라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절 보더니 올케도 43살이면 창창한 나이야. 근데 왜 이딴 사람들하고 살아? 당장 이혼하고 민지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남편 없고 가족? 없어도 돼. 이딴 사람들이 대체 무슨 가족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라며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주 쓴소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어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누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정말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깨우침이 생긴 거죠. 제 인생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곤 저도 시어미와 남편놈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나가는 말이 아닌 정말로 하겠다는 말이요. 저도 시애미가 남편이랑 연애해보라는 그딴 소리 할 때 이미 5만 가지 정은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시어미는 벌벌 떨며 제 다리와 시누이 다리를 사정없이 붙잡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했던 그동안의 악행들까지 반성한다는 듯이 며느라 딸아 미안하다. 내가 니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고 나쁘게 했어도 나만 미워하면 되지. 이혼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다오. 라고 하는 시어미의 손을 떼내며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천사 시어미 노릇하고 싶으세요? 이미 끝났네요. 라며 퇴원 준비를 마치고 시누이 부추김에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동안 병원 벤치에 앉아 시누이한테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시누이 또한 제 손을 잡으며 올케 갑자기 이런 시누이가 생겨 놀랐겠지만 이혼해도 내가 올케의 가족이 되어줄게. 나는 저 사람들 실체 알고 나니까 더욱더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니까 가족 없는 사람끼리 손잡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며 절 끌어안아 주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느끼는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퇴원하자마자 남편놈에게 이혼 소장 보내고 조용히 이혼하지 않으면 그동안 시애미가 나한테 했던 모든 악행들 전부 다 위자료 청구할 거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제게 재산의 80%와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본인도 느꼈겠죠. 자기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파멸되고 찢겨졌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누이와는 여전히 언니처럼 지내고 있어요. 신우는 제 이혼과 동시에 올케가 이혼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올케 시누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자 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마냥 컴컴한 불안감에 이혼을 하면 매장이라도 당하고 내 인생이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해보니 아무도 제 인생을 신경 써주지 않더라고요.
괜히 겁을 냈나 싶기도 하고 더 빨리 용기를 낼 걸 하는 후회도 됐어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죠. 10살이었던 제 금쪽 같은 딸은 벌써 6학년이 되어 내년엔 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언제 저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때론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데 이런 딸과 함께 열심히 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혼이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어떤 게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무게를 재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간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회사 과장님이랑 가맹 계약 관련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생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8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나름 자리를 열심히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 작업을 맡아서 했고, 그러면서 업무에 관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번에 가맹 계약을 한 신규 업장의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완료되어 현장 확인을 하고 오픈 일정을 잡고 겸사겸사 다른 가맹점들을 방문해 점검도 하고 오기로 해서 이틀 정도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과장님을 만나면서 새로 담당하게 된 곳이라 이번 기회에 점주님들 얼굴도 익히고 인사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착해서 몇 군데 가맹점을 들러 인사도 하고 점검을 했고 5시쯤 신규 가맹점으로 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신규 업장 사장님을 만난 자리였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따라 더 예쁘고 섹시해 보이시네요. 오셨어요. 과장님은 여전하시네요. 과장님의 직구 같은 인사에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로 질끈 묶은 머리에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었는데 굉장히 일에 중독된 커리어우먼 느낌이 났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32살이라고 하던데 이 나이에 자기 가게를 차렸다는 게 멋있더라고요. 오픈 일정은 정하셨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들 발주를 내일 다 넣으려고 해요. 정찬아, 네가 잘 체크해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세부사항은 저녁에 같이 먹으면서 하시죠. 그럴까요? 제가 안내할게요. 그녀가 안내하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지점 사장님 한 분 더 오라고 했는데 괜찮죠? 그분은 매출이 잘 나오는 지점 사장님이라 사장님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세요. 과장님은 핑계 삼아 자기가 친한 지점 사장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놀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까 말했던 사장님이 한 분 오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나눴고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사장님 운 좋으시네요. 제가 맡은 지점들이 다 매출 상위권인 거 알죠? 저만 잘 따라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과장님이 따라오더라고요. 야, 정찬아, 우리 따로 2차 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저 여자 데려다 주고 넘어와. 여기까지 왔는데 재밌게 놀다 가야지. 김 사장이 손단위 가자. 과장님은 이미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계산을 했어요. 정찬아,
이 사장님 잘 모셔다 드리고 숙소로 들어와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십시오. 과장님이랑 김 사장님은 둘이 어깨동무를 하며 갔습니다. 사장님, 댁은 어느 쪽으로 가세요? 택시 타고 가시죠. 아니요. 저 근처가 집이라 술도 깰 겸 걸어가려고요. 그래요? 아, 그래도 시간도 늦었는데 혼자 보내기 좀 그런데 같이 가시죠. 매너 있네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걸었어요. 한참을 떠들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집 앞에 다 왔더라고요. 벌써 다 왔네요. 아, 여기 사시는구나. 되게 빨리 도착했네요. 그녀와 저는 오면서 대화를 해보니 서로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녀와 헤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가볼게요. 커피 한 잔 하고 갈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커피 좋아한다며 그녀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녀는 아이스 커피를 타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준 커피를 마시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몸에 딱 달라붙는 슬립 차림으로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마시던 커피를 저도 모르게 뿜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이 젖어버렸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내가 빨아서 말려줄게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가도 돼요. 난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이건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 생각하고 그녀의 얼굴을 잡고 그대로 입을 맞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저에게 지금 전화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녀를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정말 지금 제가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안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질끈 묶고 있던 머리를 푼 그녀는 더 섹시해 보였습니다. 그녀와 1시간 정도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과장님이 위치를 남긴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아, 빨리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려고? 아, 네. 과장님이 기다리셔서요. 언제 올라가?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쉽네. 또 하고 싶은데 이쪽 올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 내가 놀러 가도 돼?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녀와 짧았던 아쉬운 시간을 뒤로 한 채 저는 과장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과장님과 김 사장은 없었어요. 물어보니 둘 다 여자랑 2차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숙소에는 안 들어오겠구나 생각했고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고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녀는 제가 다시 온 게 너무 좋았는지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저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살면서 여자를 많이 만난 건 아니었지만 연상의 여자와는 처음이었는데 그녀는 저를 리드하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일에 중독된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었던 그녀는 밤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도도했던 그녀의 반전 매력을 보니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녀는 저를 가만두질 않았어요.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3시간도 채 못 자고 과장님보다 먼저 숙소에 도착해 있으려고 일찍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과장님은 10시쯤 돼서야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맹점을 들렸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가끔씩 혼자 출장을 갈 때면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짜릿하고 좋더라고요.
우리의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오래 그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5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남편이란 놈은 술만 마시고 일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신경도 안 쓰셨어요. 항상 제가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았다고 저를 구박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기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어요. 아이가 4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보험비랑 기본 생활적인 거는 부담해 주셨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자리를 구하면 하루 이틀 나가다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시댁에선 남편한테는 돈을 잘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맨날 옷 사고 술 사 먹고 신발 사고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돈을 해주니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겠죠. 저랑 애기한테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각자 새 살림을 차리고 저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안락함과 다정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고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살았지만 정신 차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시작해서 아이가 하원을 하면 1~2시간 정도 남편이 아이를 봐줘야 해요. 시부모님이 거의 봐주시긴 하지만 시부모님들도 일이 있으실 땐 남편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본인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방치해놓고 방해한다고 아이한테 손을 올리는 모습을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모아둔 돈은 크게 없었지만 정말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드디어 내 인생에서 꺼져줘서 고맙다며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퇴사 위기에 놓여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게 제 마음을 요새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건 힘들기는 하지만 즐거웠어요. 급여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엄마처럼 이모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항상 아이랑 가서 같이 먹으라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이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저한테 많이 찝쩍거리던 인사관리팀 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유독 더 많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꾸 터치를 하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느니 계속 작업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된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거의 2년차가 되어 가는데 계약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될 거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시는 여사님들도 다 무기계약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희 씨, 정말 술 한잔 안 할 거야?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한 잔 같이 해주겠다. 죄송해요, 팀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에 혼자 있어서 그래요. 아니, 연희 씨, 나는 연희 씨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연희 씨 이제 2년 다 돼가지? 계약 곧 끝나는 거 알지 않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네? 저 계속 계약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 몰라? 내가 인사관리 팀장이잖아.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연희 씨가 나한테 좀 잘해야 내가 연희 씨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힘쓰지. 애도 어리다며. 계속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연희 씨. 여기가 다른 데보다 급여도 센 거 알잖아. 그럼요, 알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팀장님. 그럼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 같이 술 한 잔도 못 마셔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받으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는 지가 사장도 아닌데 내가 왜 지한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냐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을의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사님들이 홍삼 액기스 진짜 좋은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팀장님, 홍삼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저 잘 좀 봐주세요. 연희 씨,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홍삼 이런 거 받으려고 연희 씨한테 이러는 것 같아? 남자가 여자한테 술 좀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게 뭐겠어? 그리고 연희 씨, 내가 맨날 연희 씨한테 마음 표현하는 거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돌싱끼리 좀 맘맞춰 지내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네? 그게 무슨... 연희 씨도 이혼한 지 그래도 꽤 돼서 많이 외로울 거 아니야. 나는 연희 씨보다 더 먼저 이혼한 거 알지? 그럼 얼마나 더 외롭겠어. 서로 외로운 마음 감싸 안아주고 잘 지내보자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머리 돌싱 아저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고 할 말 있으면 연락해, 연희 씨. 알겠지? 시간 많이 안 준다. 나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팀장은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점점 더 압박을 주었어요. 여사님들이 휴게 공간에서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이번에 3년차 미만부터는 재계약 안 하고 잘릴 수도 있다던데? 설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인사관리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지 뭐. 아니, 그게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거야? 여태 계속 계약 연장하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뭔 일이래? 나도 모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인지 참. 설마 진짜 자르지는 않겠지? 다들 혼란스러워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음흉한 팀장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바라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절대 그만둘 수 없으니 굴복하고 팀장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저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연희씨, 잘 생각했어. 이따가 5시에 검수장 쪽 창고로 와. 5시쯤 돼서 저는 팀장이 말한 창고로 갔어요. 저희는 5시쯤부터 식사를 돌기 때문에 검수장 쪽 창고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시간대이기도 했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 왔어? 잘 생각했어. 애 잘 키워야지. 어디 가서 이만한 돈 받으면서 일할 거야. 여기는 다들 연희 씨 사정 생각해서 가끔씩 갑자기 반차 쓰고 빠지고 해도 다 이해해 주잖아. 네, 잘 알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연희 씨.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팀장은 먼저 아래로 가서 제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팀장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래, 좋아, 연희 씨. 이제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뒤돌아서 팀장이 움직이는 대로 있었습니다. 연희 씨,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알지?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팀장은 먼저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래, 내가 잘 버티고 버텨야 우리 아들 잘 키우지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몇 번씩 저를 창고로 불러들였고 저는 가서 팀장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소문이 떠돌던 재계약 관련해서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곳을 다니는 게 맞나 싶다가도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이혼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내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정말 갑작스레 아픈 날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편히 봐주고 대신 근무 서주는 이렇게 좋은 여사님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참고 이악 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의 사랑 이야기를 마구 자랑하고 싶은 남성 청취자입니다. 한창 연애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자랑도 하고 싶고 주위에 인정도 받고 싶은 기분인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이랍니다. 저의 여친은 직장인이고 26살입니다. 저와는 헬스를 하다가 만난 사이지요. 우리는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또래 모임으로 친해져서 같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랑은 10살 차이도 안 나고 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만나면 항상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성격이 쾌활해서 주위 사람들 틈에서는 항상 주목을 받고 있기에 저는 여친 덕분에 덩달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도 너무 기쁘답니다. 저의 여친의 집안은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부터 이미 다들 성격이 낙천적이시고 자녀들을 방목하듯 키우셨기에 식구들 전체가 다들 밝고 명랑해서 집안에 웃음꽃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친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기분이 밝아져서 얼른 이 집의 구성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간절하게 들었답니다. 여친의 형제는 그녀까지 해서 모두 셋이고 가족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까지 해서 전부 7명입니다. 한 집에 대식구가 다 같이 살고 있으니 그녀의 어머니는 늘 주방에서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가족들이 많다 보니 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로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있지요. 그런 한편으로 혹여나 복잡한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서로 다독이며 해결하다 보니 금방 해결이 되기에 그녀는 지금껏 살면서 하루 이상 고민을 지속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하다 싶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애써 웃음을 만들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집에 발을 들이고서는 주말이면 항상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꽤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유달리 아끼시는 장롱에 흠집을 내고 말았거든요. 그 장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할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에 오신 것인데 명장이 만든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할머니만의 인생 사연이 깃들어 있기에 애지중지하시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고요. 이사할 때도 그 장롱만큼은 할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계신 상황에서 모포로 돌돌 감은 상태로 이동을 할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물건인 건 말할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떡하니 장롱에 커다랗게 흠집을 내고 말았으니 그녀와 나머지 가족들은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로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더니 할머니가 때마침 할아버지와 온천 여행을 가신 상황이라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겠다 하면서 그나마 잠시 마음을 놓고는 다 같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에 난 흠집이 측면에 있으니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꿔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벽 쪽으로 그 흠집이 가도록 자리 이동을 하면 자연히 몇 년은 들킬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 이유였고, 더구나 앞으로 그 집에서 이사할 일은 그다지 없을 듯하니 할머니 살아계신 동안은 절대 그 흠집을 들킬 일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었죠. 다들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심스레 장롱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흠집은 절대 내서는 안 되기에 모포를 덮어서는 아주 조심하면서 세심하게 자리를 옮겼지요. 그리고 문제의 그 흠집이 벽 쪽으로 가도록 장롱을 그쪽에 바짝 붙이고는 태연히 그 부근의 가구들도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셨다는 연락을 듣고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인사도 드릴 겸 좋아하시는 과자와 과일을 사들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고 오히려 쓰기 편하게 옮겨줘서 아주 고맙다며 우리들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나마 아주 다행이다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가져간 과자를 접시에 담고 과일을 손수 깎아서 포크로 집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 손녀랑 어서 결혼해야지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아주 잘 되어간다 싶어서 너무 기뻤고 이대로 할머니의 신임을 듬뿍 받아서 얼른 결혼하고 혹여나 장롱에 흠집을 만든 범인이 저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그저 애교로서 매나 한 대 맞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할머니의 어깨도 주물러 드렸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제가 집에 오면 전보다 아주 더 잘해주셨고 저도 덩달아서 신이 나서 할머니를 더 챙겨드리고 집에 들르지 못할 때는 수시로 안부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여친은 그나마 장롱 사건으로 제가 그 집의 구성원으로 더 가깝게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나 하면서 안심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그날의 해프닝이 가족으로서의 끈을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 싶었던지 이후로는 제게 더 각별히 대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여친과 점점 사이가 좋아져가고 남편이라도 되는 듯이 더 성심성의껏 그녀와 그녀의 집안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어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 많은 식구들이 먹을 김장을 하느라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른 달려가서 새칼로 무채를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도 같이 버무려 드렸습니다. 제가 자취 경험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동안 김치는 전부 사 먹었는데 그때 경험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어 귀여움도 더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께서 수석을 모으시는 취미가 있으셔서 그 많은 수석들을 보관하려고 창고에 별도로 선반을 짜서 수석이 줄줄이 전시돼 있는 것을 알고는 제가 때때로 창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수석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하느라 그간에는 힘드셨다면서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처남과 처제될 그녀의 동생들에게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그들의 관심사에 동참하고 지냈고 특히나 그 나이 대에는 용돈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용돈도 나름으로 신경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와 제가 가끔씩 작은 말다툼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색한 상황이 와도 처제와 처남이 다 해결해 주었으니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게 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갓집으로 주말마다 갑니다. 가서 식구들과 어울리고 곧 다가올 결혼식 준비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장모님이 제 도시락을 챙겨서 오전 일찍 그녀가 자전거로 운동 겸 해서 저에게 갖다 주면 저는 그것을 들고 출근합니다. 집에 딸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그녀는 오후에 수업이 있을 때 가지는 시간이 남기에 그동안은 집안일을 이리저리 거듭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랑이 듬뿍 담긴 문자도 보내고 오늘은 저녁에 갈비를 엄청 많이 구울 거니까 퇴근길에 먹고 가라고도 하지요. 한 동네에 살면서 헬스를 하다가 그녀를 만났는데 이후로는 연인이 되어서 그녀의 식구들과도 정을 쌓고 결국은 그 집의 사위가 되어가는 이 과정의 즐거움이 요즘의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하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하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같이 붙어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 때문에 고민이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지 3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집 앞에 있는 제 단골 카페였는데 남자친구가 직장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그곳에 들리게 된 거죠. 고개를 들 때마다 자꾸 눈이 마주치길래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마주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그런 상황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처음 보는 남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쳐다보는 게 좀 이상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본인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이름은 뭐고 어느 직급이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번호를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명함을 두고 가겠다고 했어요. 혹시 같이 밥 한 끼 먹을 생각이 나면 연락 달라고요. 보통은 마음에 들면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불안할까봐 먼저 신변을 밝히고 명함을 두고 가는 모습이 너무 매너 있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상한 사람 같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된다고 웃더라고요. 유머 감각까지 갖춘 것 같아서 저도 경계심을 좀 낮추고 명함을 받았죠. 그 뒤로 카페에 가면 또 마주칠 것 같아서 카페에도 가지 않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길래 저도 고민 끝에 연락을 했죠. 그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는데 서로의 관심사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는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본 우리의 미래는 빛나고 확실한 것 같았죠.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결국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호감이 생겼고 얼마 안 가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되었죠. 집이 가까우니까 남자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꼬박 3년을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가며 믿음을 쌓아나갔죠. 어느 날 최근에 남자친구네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이 남자친구에게 매우 친근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일이 끝나고 나면 같이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여자 직원이
남자친구 뒤를 졸졸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이 좀 먼데 한 번만 집에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냐고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그 뒤로 신경이 쓰여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대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경 쓰여 하는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가 먼저 여자 직원이 아직 어리고 뭘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 같은데 마음 넓은 저더러 참으라고 이해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주말 아침에도 제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요. 아침 인사, 밤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요. 가끔은 밖에서 따로 보자는 얘기까지도 해요.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등산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질문도 막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분노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보다 어리고 훨씬 예쁜 여자가 자꾸 연락을 하는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믿는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제 속만 썩는 게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그 여자 직원 카톡에 답장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둘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남자친구네 회사로 찾아가서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괜히 따졌다가 남자친구 망신만 시킬까봐 걱정돼서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여자 직원한테 괜히 여지 주지 마라, 친절하게 대해주지 마라 얘기는 하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천성이 착하고 친절해요. 얼굴도 웃는 얼굴이고 좀 호감형이라서 대학교 다닐 때도 너나 좋아해 하는 착각도 많이 받아봤다고 들었고요. 남자친구는 정말 사심 없이 대하는 건데 그 여자 직원이 혼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은 했다는데 워낙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얌전한 편인데다가 여자 직원은 신입이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커플링이 있기는 한데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업 특성상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평소에 반지를 끼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런 거에 연연하는 타입은 아니고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 여자 직원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순간부터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반지를 끼고 다니라고 해볼까? 결혼을 하자고 하면 좀 나을까 하면서요. 아직은 어리고 연애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결혼 생각이 드는 것도 웃기죠.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더니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질투 작전을 쓰나 봐요. 그전까지는 마냥 안정적이기던 연애가 여자 직원이 나타나면서 더 불꽃 같아지기는 했거든요. 제가 소유욕이 좀 생기니까 밤을 보낼 때도 더 열정적이고 에너지도 많이 쏟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저를 부쩍 더 좋아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자 직원 문제가 저희 둘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고 문제없이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여자 직원에게 따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도시락이라도 들고 찾아가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놓고 싶은데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여자 직원하고 맞대면을 했을 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대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의 힘들지만 뿌듯했던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남성입니다. 우선은 제 여친은 장애인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하고 누군가가 항상 곁에서 돌봐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한 4년 전에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이후로는 휠체어를 타고 근처로 잠깐 가는 산책 외에는 그다지 바깥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는 그녀와 미래를 약속한 사이여서
얼마 후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터라 마치 제 일인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친은 혹여나 제게 짐이 될까봐 그랬던지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도 된다며 저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친은 몸이 그렇게 되었기에 부부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이유로 아이를 낳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일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들었습니다. 여친의 집에서는 저에게 골래를 씌우기가 싫다며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원만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진심으로 제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친과 저는 10여 년을 만나왔고 우리가 철모르던 청소년기부터 사랑을 꼭 키워온 사이였기에 삶에 예민하고 소중한 시절에 힘들거나 기쁜 추억들을 오롯이 담고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다 서로를 배려하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서로에게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은 채 그때껏 잘 지내왔는데 돌연 여친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 제가 나 몰라라 하면서 돌아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친에게 우리끼리 조촐하게 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던지 여친은 섣불리 대답을 못한 채 그저 시일을 보내며 병원 생활을 하는 내내 제게 미안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친은 맞이어서 늘 생각이 어른스럽고 제가 갖추지 못한 침착성과 온화함을 가진 여자이기에 저는 그녀를 만나서 배우고 깨우치는 것이 참 많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건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했으며 아픔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우둔할 정도로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지요.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은 데다 밑에 딸린 동생들도 있었기에 좋은 것은 전부 동생들 차지로 해주며 언니 누나로서의 덕성도 보였습니다. 그녀가 사고 나기 전에 저와 그녀의 동생들이 섞여서 야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강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지점에 발을 잘못 들여서 풍덩대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그녀에게 그런 상황은 너무 끔찍하고 힘들었을 텐데 싶어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 당시에 다들 그녀와 멀리 떨어져서 놀기 바빴고 매미 소리와 거센 강물 소리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거의 기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야 제가 발견하고는 얼른 가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그녀는 의식을 회복했고 잠깐 누워 있다가 가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 없이는 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극심하게 깨달으며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에게 힘든 일은 주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지극한 바람과는 달리 그 교통사고로 너무 힘든 시련이 우리 사이에 나타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퇴근하면 어지간한 약속은 잡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저녁 내내 같이 이야기하고 TV도 보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와 그녀의 집에서 십시일반으로 거둔 돈으로 24시간 간병인을 구했기에 그 아주머니가 그녀를 돌봐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말벗이 돼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시간을 그녀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쁜데 뭐 타러 왔냐면서 젊은 사람답게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마시라고 퇴근 후가 존재하는 건데 하면서 저를 나무라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게 마음의 짐을 괜히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여 하면서 때때로 훌쩍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속이 깊은 그녀는 그런 우울함조차도 어쩌면 제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겼던지 이제는 많이 자중하고 최대한 밝은 모습만 보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아직 너무 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기에 서로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녀 역시도 몸이 불편한 것과 상관없이 육체의 욕망을 가진 여자이기에 저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사랑과 인간적인 본능에 대해 섬세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 방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 부딪혀보면 그것이
적지 않은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제 여친은 이미 오랜 연인 사이를 이어왔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은 상태이기에 서로를 잘 헤아리며 우리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결책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친은 자신이 보통의 여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늘 미안해하고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조용히 권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요. 제가 죄책감 때문에 그녀의 곁에 있는 거라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자신은 제게 지금껏 받은 사랑과 헌신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물론 저도 그 사고로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온몸이 심하게 다쳐서 지금도 걷는 것에 일정 부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저의 불편함을 알지 못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겉보기에도 전혀 멀쩡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에 남은 그늘은 저보다 많이 다친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가슴 아픔이 더 진하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고 여자로서의 인생도 힘들어져 버린 여친을 제가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것, 그건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후에 아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의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리모에게 착상되어 10달간을 지내다 온 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일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녀가 보통의 엄마들처럼 돌봐줄 수가 없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안정된 가정을 그녀가 꾸려나가고 싶다고 해서 전적으로 오롯이 실천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너무 많은 고민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힘을 합쳐 살아왔던 것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다 해결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잘 헤쳐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남자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뜨겁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빨리 간 건지 건강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병을 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한가득인데 이제는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0여 년 전 저의 과외를 봐주시던 선생님이에요. 성적이 출중하고 뭐든 잘하는 언니를 뒤쫓아가기 바빴던 저는 과감하게 과외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엄마가 수소문 끝에 알아봐 주셨죠. 명문대 의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바쁜 와중에도 쪼개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이르게 다녀와서 재수하고 악바리로 24살에 입학한 중고신입생이긴 했었죠. 그냥 명문대도 아니고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과외비도 만만치 않아서 엄마가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의 마음은 설레었죠. 펀치라고 지적인 느낌의 의대생이라니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인상의 안경 너머로는 항상 다정하게 바라봐 주셨고 수업도 잘해주셔서 공부가 재미있었던 시기예요. 고3 시절 선생님 덕분에 팍팍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쳐다보다가 수업을 놓쳤었는데요. 진지하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과외를 가르칠 수 없다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엄마가 과외 선생님을 자르실 테니까요. 중하위권 성적에서 1년 만에 그래도 괜찮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1년 전이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고 무난하게 합격도 했습니다. 나름 알아주는 여대를 가게 되어서 집에서 선생님께 1학기 등록금에 가까운 보너스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성적이 잘 올라서 주변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엄마한테 연락처를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학업에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제가 첫 제자이자 마지막 제자였던 거죠. 대학 발표가 나는 날 선생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될 테니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라도 있었다는 듯이 성인이 되면 밖에서 밥 한 번 먹으면서 술 한 잔 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표정 분위기, 그리고 선생님한테서 나던 빨래비누 같은 뽀득뽀득한 냄새까지 다 기억나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한테는 가장 떨리던 순간이 그때였을 거예요.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계속 제가 만나자 어쩌자 조르고 했는데 싫다고 안 하셨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만나다가 한 번은 대학생활 조언을 구하겠다 핑계를 대고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정말 취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여자로 보인다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술도 진탕 먹었겠다 숙박업소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들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에서 오빠가 되었어요. 오빠는 저를 책임지겠다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남자로서의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저한텐 항상 최선을 다해줬죠. 주변에서도 의대생 남자친구라니 대박이라면서 엄청 치켜 세워줬어요. 집에서도 제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랑 연애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셨어요. 2학년을 마칠 즈음에 저한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은 못 돼도 열심히 해보긴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더라고요. 갈까 말까 오빠랑 떨어지기 싫은데 생각하면서 오빠한테 말을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고 정말로 괜찮으니까 본과 실습으로 바쁠 때에 차라리 너도 유학을 다녀오면 우리 서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유학 기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 들어왔을 때에도 오빠는 너무 바빠서 잠깐 저녁에 만나 밥을 먹는 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 틈나면 장문의 메일들을 주고받으면서 2년 동안 정말 열렬히 사랑을 했어요. 다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저는 복학으로, 오빠는 인턴과 레지던트 시기로 정말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그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렇게 오래 연애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 신기하다면서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했죠. 저희 집은 부자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정도였어요. 동네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그 정도요. 근데 당연히 의대생을 두신 어머님 마음에는 들지 않으셨겠죠. 유학도 다녀왔지만 내노라 할 만한 직장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유명한 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벌었지만 키를 쥐어줄 정도의 재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레지던트 시절부터 어머님의 끝없는 선자리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힘들게 바득바득 일해서 서울까지 상경시켜 어떻게든 아들 공부시킨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나요? 처음에는 오빠도 계속 안 나간다 안 만난다 하더니 지나면서 엄마가 한 번만 부탁하시면서 이거 안 하면 죽는 소리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이러더라고요. 두어 번은 그냥 밥만 먹고 오더니 그 이후부터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줬어요. 그때 직감했죠. 아, 우리의 끝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집이나 병원을 차려줄 능력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눈물바람만 나는 거죠. 결국 선을 보다가 나름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중소기업 둘째 딸과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는 몰래 만나는 상태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오빠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할 즈음에는 차갑게 저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내놓고 자랑하기 위한 의사 사위, 사치 부리는 와이프와 법조계 사위와의 비교까지 힘들었나 봐요. 위로도 해주고 가끔은 안아주면서 긴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한참 뒤에 와이프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만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선 넘지 말라면서 어머님까지 대동해서 한바탕 뒤집으셨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첫 연인 그 사람과의 마지막은 얼굴도 못 보고 끝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직장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꾸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괜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늦게나마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 주며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저번 달에 그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었다는데 뭐 더 물어볼 수도 없었네요. 제 인생의 남자를 단 한 명만 꼽으라면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었는데 기분이 참 씁쓸하고 또 알 수 없는 슬픔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